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불을 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할 때 개솔린에 뭔가를 섞어서 이걸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야겠다. 젤리 행터리. 바로 저 영상에 저렇게 탱탱볼처럼 씨, 저런 젤리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 저 안에 네이팜이 저렇게 젤리가 충전이 돼 있는 거고요. 저 밑에 신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면은 저게 슝 소리를 내면서 떨어집니다. 지붕을 뚫고 집안에 떨어지고 좀 있으면은 지연 신관이 작동을 해서 TNT가 뻥 터지면서 저 안에 있던 네이팜을 바깥으로 팍 배출합니다. 불이 붙은 상태로. 여기저기 들러. 그래서 저 M69 소위탄이 종전까지 무려 3천만 개가 생산이 됩니다. 일병 시절에 이 병장님이 눈을 가리고 뭐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 생활이야. 라는 요 농담. 사실 저희가 태평양 전쟁 시작할 때 와 이거 끝나긴 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국을 능가하는 미국의 소위탄 개발사를 짚었는데요. 이 일본의 소위탄을 떨어뜨리자 이런 결정은 언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소위탄을 쓰려고 했던 그런 논의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태평양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41년 11월 달에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제 육군 항공대에서 일본 본토에 대한 그런 폭격 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B-17을 이용해서. 근데 그때 조지 마셜이 했던 이야기가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소위탄을 쓰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했던 게 헵 아놀드가 이제 거절을 했었고 42년도에 육군 항공대 내에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냐면 작전분석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43년도부터 소위탄 사용을 권고를 합니다. 일본은 산업시설들이 분산되어 있고 인구 지역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타격하기 위해서는 소위탄을 활용한 지역 폭격을 해야 된다. 라고 직접 이제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소위탄과 그 다음에 지역 폭격을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헵도 계획에 한번 넣어봐라고 이제 참모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쓴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네.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이때 이제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만약 누군가 해도 이걸 이제 막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린라이트가 네.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르메이가 부임한 이후에도 성과를 못 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45년 2월에야 와서 헵이 르메이한테 소위탄을 한번 이제 권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건 헵이 직접 한 건 아니었고 헵이 당시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요양 중이었거든요. 건강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헵의 참모장이었던 20공군 참모장이었던 롤스테드가 직접 르메이한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참에 이제 소위탄으로 한번 폭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2월 4일 날 이제 고베 폭격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소위탄을 무려 160톤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조금 제가 배웠던 거하고 좀 달라서 네. 배치가 돼서 여쭤보면 네네. 영국이 한다고 할 때 맞습니다. 비인간적이야. 네. 우리는 인간적인데 이러지 않았었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3월 9일에 첫 소위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미 한 달 전에 썼다. 네. 소위탄은.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과가 좀 있으니까 2월 12일 날 롤스테드가 이제는 야 이제 도쿄도 한번 이렇게 폭격해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월 25일 밤에 무려 174기가 도쿄를 소위탄으로 공격을 했어요. 다만 이때는 저고도는 아니고 고고도에서 폭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피해 판정을 해보니까 도쿄가 한 3평방킬로미터 정도가 파괴가 됐고 네. 무려 가옥들이 한 2만 8천여 개가 이미 불탔다. 고고도 폭격인데도 상당히 피해가 네, 상당히 피해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보니까 이미 뭔가 소위탄 공격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 폭격도 종종 해온 상태다. 분위기가 네. 뭔가 만들어져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의 이제 거부감이 있는 상태죠. 본격적으로 지역 폭격에 대한 대량의 하는 시민 거를. 인명 살상이 가능한 이런 폭격에 대한 마지막 아직 자존심은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역 폭격 소위탄 이거는 르메이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아직 육군 항공대 내에서 뭔가 거부감이 남아 있다. 원래 그렇잖아요. 네, 처음이 힘들어요. 네. 한번 해보고 나면서. 와, 그 말이 희망적으로 쓰일 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쪽에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르메이가 도착한 지도 시간이 꽤 됐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시작이 어려웠던 처음 어떻게 결단하고 시작이 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그래서 일단 뭘 바꿨는지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르메이가 바꿨던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고도에서 저고도로 비행 높이를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보통 B29가 한 8,500에서 9,500m 정도로 상공에서 날았다면 르메이가 했던 거는 이거를 한 1,500에서 3,000m 정도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제트 기류의 영향을 덜 받고 그러면서 엔진의 과부하를 줄여가지고 연료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더 많은 폭탄을 탑재를 하면서 동시에 폭탄의 정확도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폭탄을 어떻게 보면 밀도를 더 높여가지고 더 큰 화재를 피해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성과를 내려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르메이의 인터뷰를 보면은 르메이는 최소한 B29가 400기 정도가 모이면 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를 모아야지 내가 생각했던 그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르메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약 330여 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400여 기가 주는 효과를 내려면 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했던 게 기관총도 띄어내고 귀청수도 없애고 그 다음에 요격기가 날아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탄약 이런 거를 다 없애고 그만큼 더 폭탄을 싣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리스크가 하나 있죠.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간 대신 야간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또 이유가 연결이 되는 거죠. 도쿄를 타깃으로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환경은 또 그 전에 익숙하던 서구의 도시들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군대에서 작전 훈련하기 전에 사판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지형 지물을 다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데 이 사판을 아주 거대한 규모로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 양쪽 끝 워싱턴 DC와 LA 양쪽에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지휘하는 사람들부터가 일본인 도대체 도시가 어떻게 생겨먹은 걸 알아야 되니까 워싱턴 DC에도 큰 일본의 주요 대도시들에 대한 사판을 만들고 또 태평양 전선 나갈 부대들이 마지막으로 본토에서 거쳐가는 곳이 주로 LA 쪽이지 않습니까? 또 LA는 헐리우드가 있어서 헐리우드의 큰 스튜디오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 사판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자료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LA에 있는 쪽에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가시면 저기 옆에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옆에 이 사람 서 있는 것처럼 저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저게 직접 가서 장교들이 보면서 아 저길 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도쿄의 지형지물을 익히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밤에 가잖아요. 특히 밤에 가니까 이게 뭐 바다와 육지 해가지고 뭐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익히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패스파인더예요. 레이더를 장착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선도기가 있어요. 그 선도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선도기가 가서 먼저 떨어뜨려서 타켓을 정해줘요. 고기 딱 쏘라고? 그럼 나머지 본 편대가 가서 그때 떨어뜨려. 그러니까 르메이 인터뷰를 봐도 그 선도기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특히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찾아갈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폭격기에 레이더를 탑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 탑재도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폭탄을 놓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 전력 폭격의 한 획을 그은 운명의 그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를 정조준한 1945년 3월 9일입니다. B-29 승무원들은 어떤 작전을 하러 가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3월 9일에 임무를 하달 받아요. 승무원들이. 그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통 전략을 이렇게 하면 군인들한테 그날 명령을 하달하는 게 일반적인 전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뭐 하급 장교들한테는 브리핑을 나중에 하고 또 이 방침을 바꾸기로 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3월 4일에 무사시 제약소에 대한 폭격을 해봤는데 여기서 또 실패하니까 르메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 바꿔야겠다 결단을 하고서 자 계획 다 수정. 대장이 수정을 명령한 게 3월 4일 이후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방어총자도 다 떼냈어요. 폭탄 많이 실려고. 그러니까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뭐지? 약간 이거 왜 이래? 우리 뭐 죽으라고? 막. 그래서 어떤 고참 비행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만약 우리가 독일에서 이런 짓을 시도했다면 우리는 참가하는 폭격기 80%를 잃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에 이게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르메이가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우리는 전쟁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생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돌아서서 자기 부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임무가 너무 겁이 난다라고요. 르메이가? 네. 실토를 해요. 이 기관총 사수들은 좋아했겠네요. 안 들어가도 안 되니까. 가도 되니까.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네. 기관총 사주 중에 유일하게 이제 들어간 게 하부기관총. 하부기관총은 왜 남겨놨냐면은 밑에서 쏘는 이제 탐조등을 깨버리기 위해서 탐조등만 사격할 것만 남겨놓고 저고도로 가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 기관총 사수들은 이번에는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나이스. 하부 기관총은 남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러는 거야. 르메이가 또 그 당시에 이걸 설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종사들이 적어도 나면은 대공포에 맞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르메이는 일본 고사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이 고사포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은 추축국은 브리티시 신관이 없기 때문에 지연 신관으로 일정한 시간을 세팅해 놔서 일정 고도에 달하면 터지게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때 딱 르메이가 한 것이 일본 애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도 고고도 폭격을 한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보통 비행하는 한 8,000m, 9,000m에 세팅을 해놨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낮게 날면은 걔들은 신관 세팅을 바꿀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설득이 됐어요. 방금. 일리가 있어. 당시에 또 이것도 있었어요. 일본군 전투기도 전투기 앞에다가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놀랍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능이 신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따지면 이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낄 건 제끼고 우리가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3월 9일 오후 5시 35분에 먼저 괌에서부터 B-29가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괌, 사이판, 티니안에서 B-29가 출격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0초에 한 대당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초에 한 대. 네. 그래서 그 출격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34대 정도 된다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4시간 동안 계속 뜨는 그렇죠. 거야.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비행기 한 대만 떠도 우리 와. 344대의 안에 있는 소위탄의 규모는 약 2,000톤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대가 334대가 2,000톤의 소위탄을 뱃속에다 잔뜩 묻어서 가기 시작한 거죠. 하늘을 완전히 덮었겠네요. 이건 그 정도면. 이때 이제 밑에 있는 정비병들 수기를 보면요. 뭐라고 해놨냐면 자기 머리 위에 폭격기가 새까맣게 있으니까 이건 이미 전쟁이 아니다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게 이미 전쟁이 아니다. 저 무식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도 한 4시간 걸려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괌에서 우리가 왕복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5시간 전후 뭐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비행기가 도착할 때 마지막 비행기가 뜨는 뭐 이런? 처음에 나 무식한 질문이라고. 처음에 떠서 합류할 때까지 선회를 해요. 합쳐서 갈 때까지. 그리고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첫 번째 비행기는 진짜 만딱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다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러네. 그죠? 네, 과정이. 예. 자,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도쿄 상공엔 새까만 밤에 도착을 했을 텐데 당시 이제 등화 관제를 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도쿄는 깜깜하고 타깃이 안 보였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10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도착을 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가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패스파인더가 도착을 했는데 처음엔 이제 약간 구름하고 난기류도 했었는데 그걸 무사히 통과했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달빛 때문에 굉장히 잘 보였다. 하필 또 달빛이 좋을 때였네요. 그래서 이 선도기들이 각기 180발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선도기들 2개가 있었는데 이 타케트 도쿄 시내가 있잖아요. 그걸 X자로 교차하면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도쿄 시내가 거대한 X자 타케트 표시가 그렇지.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본 폭격대가 들어치기 시작하는데 1분 간격으로 3대씩 들어가면서 쏘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내의 적장인 소위탄이 일정 간격으로 자동으로 투하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인터볼로미터라고 하나요? 이런 장치가 있었는데 이게 균등 간격 폭격 장치래요. 그래서 15m마다 270kg에 달하는 네이팜탄 뭉치 하나씩 떨어지도록 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끔씩 뉴스 보면은 네. 폭탄 떨어뜨리는 장면이 타타타닥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장치를 말하는 거죠. 폭격의 이 타겟이 그때 그 도쿄 시내에서도 스미다강 동쪽의 평평한 데였는데 거기가 노동자들 주택지구였어요. 그래서 대략 그때 추산되는 건 대부분 목조 가옥이었는데 인구는 한 75만 정도 있었다. 오, 크다. 거기 위치를 갖다가 도쿄지도에서 한번 같이 보고 네네네. 가시죠. 저게 도쿄의 상공의 지도입니다. 저게 와, 빽빽하다.
도쿄가 지금은 23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때는 35구였습니다. 네. 동쪽에 보시면 강줄기가 저기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 강줄기가 옆으로 약간 이렇게 있는 것이 에도가와라는 게 있고, 그 맞습니다. 안쪽에 네. 보면은 네. 좀 더 가느다란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스미다강입니다. 아. 저 스미다강 양쪽을 갖다가 이제 양안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폭격전에 실시한 도쿄의 가옥 분포 조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약간 짙게 표시되어 네, 있는 완전 까맣게 네, 돼 아주 있네.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네. 저게 그 당시 화재 보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입수해서 당시 도쿄에서도 화재가 잘 나는 이런 집들은 당연히 그 등급이 낮았어요. 그런 데이터를 또 입수해서 저 지역이 밀집해 있구나. 그래서 저 스미다강 양안을 때리기로 한 겁니다. 저 도쿄의 지금 중심가들 뭐 신주쿠라든가 저기 왕궁이 있는 이 안쪽은 목조 가옥이 좀 적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관동 대지진을 통해서 그때 목조 가옥이 상당히 많이 불탄 다음에 다시 지은 것들. 우리가 이제 불타지 않는 불연 도시로 재건해야겠다고 해서 중심가 쪽은 그래서 많이 속조 건물도 많고 타는 게 적었는데 그쪽 스미다강 저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노동자 계층,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항상 도시를 보면 중심가에 가장 중심가가 있고 그 외곽 쪽에 조금 집값이 싼 동네에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맞아요. 딱 그 지역이군요. 거기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폭격 피해에도 빈부격차가 있네요. 나중에 보면 사실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베트남 전쟁에 간 군인들을 분석을 한 연구가 있어요. 보면은 집안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네. 거기에 갔던 군인과 안 갔던 군인의 차이가 굉장히 수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아마 식민지 때 징용을 끌려갔던 사람들의 아마 가정 정도 그걸 보면 그게 있을 텐데 이때도 뭐 지금 보면 거의 못 사는 사람들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차하위 계층. 네. 아무튼 이제 폭격기들이 연이어 도쿄 상공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탄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새벽 2시경이 되니까 모든 곳에서 불의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이때의 바람의 속도가 시속 45km였어요. 그런데 모든 소위탄을 떨어뜨리고 불이 본격적으로 타오르니까 바람의 시속이 60km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을 몰고 다녀요. 네. 그래서 빽빽히 이제 목조 건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겨 붙습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폭격에 대한 것을 묘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인 기자입니다. 로베르 길랭이라는 프랑스인 기자인데 도쿄에 주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군 폭격기가 오니까 이제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이 폭격기가 오니까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때 철칙이 있어요. 뭐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 공습일 땐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일본 주민들은 영웅적으로 명령에 따라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집집마다 10개 이상의 폭탄이 떨어지고 바람마저 세차게 부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원통 하나가 지붕 위에 떨어지면 사방으로 액체가 튀었고 곧이어 불이 붙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불이 붙었다. 불꽃은 사방에서 타오르며 너울너울 춤추기 시작했다. 이게 잔혹하지만 정확한 묘사가 또 이게 있어요. 우리도 좀 비슷한데 옛날에 일본은 목조 건물이라도 붙박이 장 같은 걸 하나 해요. 그 안에 뭘 넣었냐? 이불. 솜이불을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미군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폭풍 효과라고 하는 게 잘 일어난 거예요. 소미불에 불 붙으면요 타기도 잘 타고요 꺼지지 않아요. 안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가지고 불이 안 꺼져. 이 당시에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처음 폭격이 다 끝나고 나서 30분 사이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불이 퍼집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 기자님께서 폭격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 양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 폭격의 특징이 이건데 최대한 넓은 면적의 화재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목표를 불 가장자리, 네가 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지 않았는데 그 가장자리를 목표해서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아까 이 자동 투하 장치에 의해서 B-29 한 대가 보통 500피트 바이 2,5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폭 150m, 길이 750m 지역에 소위탄을 뿌릴 수 있는데 한 1평방킬로미터 정도. 네. 이렇게 나르면서 이렇게. 네, 나면서 해서 딱 꼭 겹치지 않게
그 소위탄에 카펫을 까는 거죠. 이렇게. 카펫반. 근데 약간은 세전 단계에서 다뤘던 이 독일 함부르크 폭격 같은 경우하고 조금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폭탄과 소위탄을 9,000톤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근데 도쿄는 2,000톤이에요. 표현되는 방식을 들으면 오히려 더 도쿄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떨어뜨린 폭탄 양으로만 따지면은 이번 3월 9일 도쿄 대공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략 한 1,665톤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의 사상자는 정말로 컸습니다. 그 당시 경시청 조사에 의하면은 사망이 83,793명, 부상자가 4918명. 하지만 뭐 여기는 누락된 숫자들이 많아서 보통 사망자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이재민이 100만 명 정도 났고요. 그리고 가옥이 이때 26만 8천 호 이상이 불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 전략 폭격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폭격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오키나와에서 민간인 죽은 숫자가 10만 명 조금 네. 넘는데 그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하룻밤에. 네, 하룻밤에. 이뤘다는 건 엄청난 거죠. 불과 이거는.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인데 폭격 당시에 불폭풍이 일어나는 사진들이고요. 와 저건 그냥 전체가 다 뻘겋네요. 저게 가장 그렇지. 비극적인 네.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고토토이바시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미다강 양안에서 불길이 네. 피어 올랐는데 저 고토토이바시는 이 스미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실 도쿄 대공습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전혀 대비를 마음의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네. 진압 준비도 돼 있지 않고 피난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처될지 모르는 일본 도쿄 시민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스미다강 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불바다니까 서쪽으로 가면 좀 살 수 있겠다. 설마 불길이 강을 넘어오지 못할 테니까. 네네.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고 반대쪽 서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에 불길이 피우니까 동쪽이 좀 안전하겠죠. 모두가 강으로. 모두가 다 강으로 그리고 다리로 밀려드는 바람에 저 고토토이바시에 양쪽에서 밀려든 사람들이 꽉 막히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불길을 피하지도 못하고 저 안에서 막 타 죽고 그럼 강으로 좀 뛰어들어서 이렇게 아, 근데 있으면 그 강도 끌어요. 네. 그래서 많이 뛰어들어서 고열에 끌어오르고 아니 강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끌어요? 그 불폭풍의 중심에서는 뭐 1,500도 이상으로 이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 자체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산소 빠진다고 했잖아요. 지대가 낮은 이 강 안쪽에서는 거기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고 아 강에 있으면 여기엔 공기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다리 위에서 타 죽고 좀 물로 살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또 거기서 질식해 죽고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비극이 저기 끔찍하다. 있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그 와. 날이 밝은 다음엔 저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지가 돼 버렸네 그냥. 네.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바로 스미다강에서 그렇게 네. 죽은 시신들을 인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게 바로 스미다강 서안에 있는 아사쿠사입니다. 나 저기 가본 적 있는데. 네, 거기 되게 유명하다. 네. 그리고 아사쿠사에서 제가 가게들 엄청 많고 몇 박 앞에. 며칠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번화하고 그 조그마한 도랑들이 이렇게 있고 네. 풍경도 너무 예쁘게 돼 있거든요. 그 앞에 강이 있죠. 지금 스카이트리라고 가장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 저때 아예 그냥 평지가 돼 버렸네. 저희가 저렇게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다시 한번 전략으로 돌아가면 일본도 소위탄 사용 전략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임무를 줄 때부터 많은 미국 승무원들도 좀 주저주저 했었고 저희가 뭐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얘기를 하지만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에 대한 적개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 쪽에서도 정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조한 것이 일본의 또 만행 충칭 공습을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충칭 공습도 사실 중일 전쟁에서의 큰 비극이죠. 네. 중국의 장제스 정부가 임시 수도가 된 그 충칭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폭격을 하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교재로 만들어서 봐라. 펄하버도 기억하지. 쟤들이 펄하버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중국에서도 저 무고한 민간인들을 저렇게 다 죽인 놈들이 일본인들이고 쟤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죗값을 칠 만한 애들이다. 아 그럼 그때 당시에 충칭을 폭격하거나 할 때도 소위탄을 일본군이 사용을 했나요? 그때도 네, 소위탄을 썼습니다. 아. 물론 뭐 방식은 저희가 설명드린 탄과 좀 네네.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소위탄을 이용을 해서 많은 무고한 중국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만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은 충칭 공습을 거의 5년에 걸쳐서 했는데 네. 그 5년에 걸쳐서 퍼부은 소위탄 양보다 이 3월 9일, 10일에 떨어뜨린 하루에 떨어뜨린 양이 더 많습니다. 뭐 이게 꼭 어느 쪽이 누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저희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전쟁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전쟁사를 공부한다는 것에서는 이런 비극의 과거를 좀 담담하게 마주할 네, 필요가 있다는 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그 큰 스케일의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현대사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데 최근에 카이로 관련된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작품의 완성도는 제가 보기엔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를 보면서 이걸 왜 카이로라고 붙였지? 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이제 충칭 폭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쪽에서도 충칭 폭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함부르크 폭격과 도쿄 공습을 지금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원장님께 가볍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폭탄의 숫자와 어떤 폭격하는 규모로 따지자면 절대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은 그렇게 폭격 안 했으면서 아시아기 때문에 일본은 이렇게 폭격했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던데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폭탄 투하량을 따졌을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폭격하면 사실 도쿄 대공습도 되게 유명하지만 함부르크나 드레스덴도 그거에 못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꼭 그런 것보다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성이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허준 씨가 말씀하신 건 좀 감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실제로 일본이 본토를 폭격당한 건 6개월도 채 안 돼요. 전쟁 전 기간이고. 네네. 반면 독일은 1943년부터 45년 전쟁 끝나는 그날까지 네네. 폭격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단기간에 너무 큰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각적으로 그게 확 보이니까 그런 감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유럽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지역 폭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대놓고 이제 무차별 폭격을 했던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는 인종주의라는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뒤에 가서 저희가 네. 이 도쿄 재판할 때 네네.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하룻밤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대본영은 어이구 이거는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시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네, 이건 워낙 큰 폭격이었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는 없었고 일본도 당시에 전시 가장 선전 매체 중에 중요했던 일본 뉴스에서도 한 꼭지를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제목이 B-29 제도 야간 폭격, 제국 수도의 야간 폭격이죠. 하지만 저기서도 처음 보여주는 장면들은 B-29가 역시 떨어진 그죠. 모습이네요. 자기들의 피해보다는 우리가 공격을 맞아서 적의 B-29도 떨어뜨리고 그나마 선전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B-29 말고 공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보도는 지금 아예 안 보이네요. 뭐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B-29들의 야만적인 공격에 의해서 네네. 우리의 수도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고 꽤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 이걸 보여주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미국의 전과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는 재건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좀 아무래도 드네요. 피해를 그만큼 고지고대로 얘기할 수는 없었고 네. 피해 축소해서 보도하고 또 역시 지나치게 끔찍한 장면 이런 것들은 네. 나가지 못하게 계속 통제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을 계속하죠. 저런 장면 지금 비교적 잘 통제되어 있는 네, 네. 폭격 후에도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전선을 애쓰고 복구하는 장면도 나오니까. 저것만 봐서는 잘 맞아 싸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소문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름아름 이제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이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참 많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련된 사진들을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사실 많은 사람에서 기록되진 못했어요. 전시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한도 카메라맨 자격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어서 군부나 뭐 경찰 같은데 네네네. 일부 허락된 사람들만이 취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원래는 찍어서는 안 되는 이제 전쟁의 참상들을 찍어서 그걸 몰래 숨깁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보도 사진을 찍으려고 허가를 받은 카메라맨들이 허락받지 않은 곳을 몰래 찍은 데 남아 있군요. 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도쿄 경시청 수석의 사진가였던 이시카와 코요시가 찍은 사진들이 네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찍은 사진들 몇 가지를 좀 추려 왔습니다. 저분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나마 좀 사진집은 몇 번 나왔습니다. 네. 이시카와 코요시가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아예 세상에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빛을 못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례로 이제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난 2011년에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게 있어요. 도큐멘트 도쿄 대공습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거의 시발점이 된 게 뭐였냐면은 도쿄 시내 한 허름한 집에서 많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던 아야마 미스에라는 분이 갖고 있던 사진인데 이 사진들을 갖다가 계속 안 밝히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걸 세상에 공개해다오 라고 전달해서 그 지역에서 사진을 하시던 분이셨나 보네요. 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찍은 건 아니고 그 당시 선전 매체 잡지사 네네네. 중에 도우샤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도우샤 잡지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갖고 있다가는 이거는 아마 검열에 걸려서 필름 다 압수되고 다 불태워질 것 같아갖고 이걸 사진관 주인한테 이거 현장에서 잘 보관해 주세요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빛을 보게 된 얘기가 이때 다큐멘터리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한 몇백 장이 발굴되고 이런 것들 700~800장 정도 남아서 전해지는데 그 중에 일부 좀 끔찍한 부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뭐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건 뭐 아니고 방송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좀 볼게요. 예. 어우. 나 한참 쳐다본 게 이게 뭐지라고 쳐다봤다가 네, 그 당시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왕좌왕하다가 피할 데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길거리에서 아니,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베트남에 가면 거기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가감 없이 그냥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때 그거 보고 며칠간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약하지 않네요. 이때 뭐 신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신들은 아사쿠사 가까운 데가 우에노 공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에노 공원에 옮겨서 그쪽에 쫙 늘어놓고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찾아가세요 이렇게 해놨던 장면도 있고 근데 뭐 10만 구 중에 시신 중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한 8,000구에서 10,000구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집단 매장을 했다고 그러고 또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 이때 제일조선인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긴 그쪽에서 노동자 계층으로 사시던 맞습니다. 분들이니까. 당연히 제일조선인들이 노동자 계층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한 사망자 중에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많이요? 히로시마 원폭도 한 10분의 1 정도 잡잖아요. 네,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조선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죠. 이때 승무원 증언이 있습니다. 미군 승무원 증언이. 코스에 들어가서 폭탄창을 딱 열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게 읽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폭탄창을 열자마자 타오르는 목조 건물과 동물과 사람이 타는 냄새가 섞여서 기내로 밀고 들어왔다. 우리는 밀려오는 악취와 면을 피하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시야를 가리는 연기 구름을 피해 목표의 가장자리만을 폭격했다. 게다가 대화재가 만드는 극심한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막 요동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안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헬멧을 쓰고 있었대요. 이게 2~3,000m 위에서도 그게 그렇죠. 냄새가 느낄 정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화염의 광경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광경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시니어 용사소설. 수종사들한테도 되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트라우마였죠. 남겠네요. 네. 네. 저도 이거과 관련돼서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네. 기사를 봤는데 그때도 참전 용사들 맞아요. 살아계신 분들은 90대가 되는데도 네. 자기는 아직도 그때 참 그 살들이 타서 나는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기억에 가장 오래 각인되고 남는 것이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똥통에 빠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건 왜 빠지세요? 훈련 중에 훈련 중에? 네 훈련 중에 멧돼지 덫에 걸려가지고 순간 이제 제가 뭐에 걸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밑에 있는 그 쓰레기와 똥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설치를 해놨구나. 네, 근데 그게 덫에 통나무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제가 발버둥 치면서 통나무가 아래로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저는 몸이 끌려 내려가서 그 똥 구덩이에 빠졌고 그때 제 통신병이 총을 던져가지고 저를 빼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네. 오 잘못하면 깜빡. 왜냐하면 이제 깊이 빠지질 않고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걔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총 던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잡고 나와서 그게 한 2주 정도 갔습니다. 냄새가. 샤워하고 하면 괜찮은데 마르고 나면 냄새나고 손톱에서 계속 냄새나더라고요. 그 통신병하고는 지금도 감사의 연락을 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역전다방을 보면 연락 주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솔직히 너무 끔찍해서 네. 사실 조금 환기를 하고 싶은 시점이었긴 근데 했어요. 이게 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뭐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인간의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참혹한 지금 현상이거든요. 이토록 참혹한 도쿄 대공습인데 이 르메이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라는 뭐 그런 비화도 있긴 있는데 네. 헵 아놀드가 아까 어느 정도는 용인했다, 승인했다. 그러니까 리메이의 인터뷰나 뭐 70년도에 리메이가 인터뷰를 하고 No one was holding my hand on this thing. In this situation, nobody's going to hold your hand. There's a goddamn lotion job out there. You do it yourself. So destroying more. B-29 has got to pay its way. He's got to show them. I was going to do something radical. 수기에 따르면은 헵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헵도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아, 모를 수가 예, 없잖아요. 그리고 르메이가 확실히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억 달러에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0억 달러의 도박에서 본전 이상을 뽑아야 되는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지역 폭격도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누구도 최종적인 이 실행 버튼을 아직 못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예, 이미 분위기는 조성이 됐는데 네. 근데 그 버튼을 바로 르메이가 누른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역시 르메이가 육군 항공대가 위기구나라는 헵의 어떤 인식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었고 또 아까 이제 3월 4일 날 전술을 바꿨다고 하실 때 3월 4일 날 한 거의 159기가 정밀 폭격을 했어요. 도쿄에 대한. 네. 무사시노 공장에 대한. 근데 그때 성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구나, 바꿔야 되구나 라고 이제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런 르메이도 또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안했어요. 그래서 폭격 전날 참모장이었던 노울스테드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노울스테드, 네가 보기에는 헵이 이런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혹시나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노울스테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난 잘 모르겠는데 한 발 빼네. 한 발 빼요. 어떻게 보면 다 비겁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결국 르메이는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르메이의 인터뷰에 따르면 르메이는 자기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걸었던 작전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치 작두대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았다.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그중 한 명이 노울스테드다. 르메이 같은 경우가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 ROTC 출신이고 노울스테드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입니다. 근데 르메이보다 굳이 따지면 6개월에서 1년 후배예요. 근데 원스타 준장은 르메이보다 거의 반년 정도 빨리 됩니다. 약간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쪽이. 네, 네네. 빨리 됐지만 르메이가 소장 지금도 빨리 해요. 네. 근데 이제 노스테드가 보기에는 르메이가 이 자리에 물려나면 그 다음 이 자리에 올라설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거를 르메이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뭔가 약간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르메이 입장에서는 육군 항공대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네. 그런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 기창도 다 떼놓고 한 발이라도 더 실어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오해 없으시고요. 전략을 얘기할 땐 순수하게 전략의 차원에서 입각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볼 땐 전쟁에 입각하시고, 사람을 볼 땐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객관적인 좀 네.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황은 르메이는 개인적으로도 인간 관계적으로도 군 안에서의 내 처신으로도 네.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라는 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르메이도 딱 봤잖아요. 한셀도, 그 유능했던 한셀도 실은 르메이보다 대선배잖아요. 6년 선배.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도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헵을 비롯한 그 수뇌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제 수뇌부들도 이제 피해 평가 보고를 받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연히 헵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네. 엄청 기뻐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처음에는 좀 떨떠름한 반응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잘했어, well done. 우리 육군 항공대가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뭐 그런 투지를 보여줬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수 칠 분위기는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격렬한 반응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드레스덴 폭격이 불과 23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미군 수뇌부가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군 수뇌부가 어떤 변명을 했습니까? 우리는 영국군과 다르다. 네. 인구 지역에다 우리 폭격 안 한다. 네. 라는 변명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극찬을 해버린다면 그렇죠. 사실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는 느낌이 네, 들죠. 그러니까 찬사를 던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비난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르메이가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지역 폭격이 아니라 정밀 폭격으로 도쿄를 이만큼의 성과를 냈으면 엄청난 찬사를 받았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방법적인 측면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곧 뒤엎게 됩니다. 뒤엎어요? 네, 맹 비난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군 수뇌부나 정치권에서 이제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게 돼요. 누구의 눈치냐면 왜? 여론의 눈치입니다. 3월 11일자 미국의 모든 신문 일가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도쿄 바밍입니다. 드레스덴 땐 욕했잖아. 아 근데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태지. 네. 왜냐면 우리 본토를 치고 들어오는. 맞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파트 장군이 훗날 65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독일에 대한 폭격 때처럼 비난 여론이 전혀 없었다. 네. 진주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 제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네. 오히려 사람들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에 당시 가졌던 감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국의 이런 융단 폭격, 지역 폭격, 무차별 폭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미국 국민들로부터 얻은 거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포까지도 이어지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신문 기사 보면 3,500블럭 도쿄를 폭격을 했다라는 그런 네, 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론에서 찬성하고 여론에서 지지하고 엄청난 이걸 보내니까 수뇌부에서도 이제 르메이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원래 전날에는 르메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그렇죠. 다음날 갑자기 르메이를 불러서 들어갔더니 어서 오게. 그렇죠. 이제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태평양 전쟁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네. 정말 잘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육군 항공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지상군의 본토 상륙 없이도 네.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르메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났다고 볼 수 있는 전임자였던 한셀이 그 당시에는 애리조나에 있는 윌리엄 기지에서 네.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정밀 폭격이 맞아. 정밀 폭격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야. 이게 사실 폭격기 마피아의 생각이고 실은 그 아이디어대로 지금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것이 전략적으로는 우수한 방법이야라는. 네네. 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하지만 르메이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줬어. 라고 하면서 르메이를 칭찬을 하게 됐고 르메이의 경쟁자였던 노울스테드도 르메이한테 이제 극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네. 바라보는 시각이 참 차이가 나는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은 민주국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봐야 그렇죠. 되는. 네. 근데 대부분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네. 국민의 눈치라는 거. 물론 그렇죠. 의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네. 아무리 효과적인 작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그것이 바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만들어가는 거는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앞에서 했었던 카미카제 얘기할 때 보면 초기에 안 나왔잖아요, 신문에. 그러니까 통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쟁 전략 관련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있고 네. 또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완전히 국민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여론을 조작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범죄에 대한 법의 판단과 여론의 감정이 다르듯이 사실 아무리 여론이 이렇다고 해도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도주의적이고 이것은 인류가 해서는 안 되는 뭐 전략이다라고 약간 반대 입장을 보였던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갑자기 폭격 만세 이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 합참에서부터 결정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루즈벨트도 결정을 했겠죠. 저 같아도 네. 제가 수뇌부라도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키를 찾은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르메이가 이제 육군 항공대에서도 입지가 올라갔고 군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입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이 됐고 사실 45년 8월에 타임지 표지 모델이 르메이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를 얻은 상태에서 군에서의 입지를 보면은 이 도쿄 대공습이 성공한 이후로 이제 B-29가 마리아나 기지에 더욱더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고 해군도 사실 그전에는 좀 뭐야 쟤들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성공을 계기로 적극적인 이제 보급 지원, 물자 지원 이런 것들 해주면서 사실 이제 B-29가 이 이후에 일본의 67개의 도시를 폭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 도쿄 대공습의 성공이 사실 마련해 준 거죠. 자, 핵이 그토록 원했던 성과를 보여준 르메이입니다. 곧바로 일본 본토 전역으로 그러면 이제 요 폭격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도쿄 대공습이 대성공으로 끝난 다음에 다음 대도시로 그 목표들을 차차차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이후에는 중소도시와 다른 부차적인 목표들까지 전역으로 확대돼서 초토화시킵니다. 야, 진짜 놀랍다. 대본영도 다 불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항복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본영을 피신시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일본의 이제 나가노현의 마츠시로라는 곳에 야산에 한 3개의 엄청난 지하 요새를 만들어요.